거기, 얘들아.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객차 안의 시끄럽고 무례한 분위기를 단숨에 갈라놓았다. 강은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학생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 그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키가 큰 남학생인 김혁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뭐예요? 아줌마? 이 노인네한테서 나는 키키한 냄새. 아줌마도 맡았어요? 가장 화장이 짙은 여학생 박소희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다. 신경 꺼요. 아니면 이 거지 영감 가족이라도 돼요? 강은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다가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했지만 그 침착함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뿜어져 나왔다. 노인분께 사과하고 입 다물 시간 3초 주지. 그녀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고함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지만 어리고 오만한 학생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김혁은 도발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사과? 뭘 믿고? 아줌마가 꽤 괜찮아 보인다는 거? 그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시선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니면 외로워서 우리한테 관심 끌려는 건가? 우리가 즐겁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저속한 성희롱이 그녀의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강은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 주위의 공기가 마치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자들에게는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혁이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고 손을 드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6개월간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화약 연기가 뒤섞인 공기는 강은하 중사의 지난 시간을 압축하고 있었다. 흙먼지 날리는 기지 대신 인천국제공항의 매끄러운 타일 바닥을 밟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돌아온 조국은 낯설기만 했다. 귓가에는 아직도 헬기 프로펠러 소리와 아군들의 긴박한 무전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어깨를 짓누르던 30kg 군장은 옷장에 들어갔지만 그 무게는 여전히 온몸의 근육과 신경에 새겨진 듯했다. 오랜만에 입은 사복은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전장에 나선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했다. 몸에 딱 붙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 군복의 위장무늬처럼 자신을 숨겨줄 보호색이 없는 투명한 옷이었다. 주위 사람들의 평범한 시선조차 마치 레이더처럼 느껴졌다. 과대망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극한의 환경에서 훈련된 경계심은 쉽사리 풀리지 않았다. 공항 철도를 타고 도착한 서울역.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의 소음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동차 경적 소리, 분주한 발걸음 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휴대폰 통화 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떠나 있던 세상의 평온함을 증명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무질서와 혼돈이 존재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 단 몇 분 뒤, 이 평범한 지하철 안에서 그녀의 휴가를 송두리째 뒤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시선이 학생들에게 향했을 때 바로 그 순간 열차 안의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발, 냄새. 무슨 거지 냄새야? 가장 화려하게 교복을 고쳐 입은 여학생. 박소희가 코를 막으며 대놓고 인상을 썼다.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은 정확히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옆에 있던 단발머리 여학생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박소희, 뭔 냄새인데? 박소희는 턱짓으로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비웃음을 흘렸다. 몰라. 퀴퀴한 호라비 냄새 같은 거. 그들의 대화는 결코 작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한 크기였다. 몇몇 승객들이 불쾌한 듯 힐끔거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내 다시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쳤다. 어떤 중년 남성은 크게 헛기침을 하며 아예 다른 칸으로 자리를 옮겨버렸다. 침묵. 그것은 암묵적인 동의와도 같았다. 누구도 이 명백한 폭력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 사람들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며 이 공간을 지배하는 무관심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 할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건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 하지만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강은하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야, 근데 저 할배 다리는 왜 저런데? 병신이라서 그렇겠지. 뭐, 이제는 무리의 유일한 남학생인 김혁까지 가세했다. 조롱과 멸시가 담긴 말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할아버지의 존엄을 헤집었다. 강은하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 지난 6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었던 그 어떤 실전 상황보다 더 역겹고 불쾌한 감정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들끓는 분노를 잠시 진정시켜 주었다. 이성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경고음을 울렸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몸과 마음은 이미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휠체어 위의 노인은 더 이상 단순한 시민이 아니었. 그는 보호받아야 할 아군이었고 저 학생들은 질서를 위협하는 적이었다. 이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고 그녀는 그 한복판에 서 있었다. 김혁의 오만함은 끝을 몰랐다. 그는 보란듯이 껌을 짝짝 씹으며 할아버지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섰다. 그는 자신의 물리적 우월감을 과시하며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할배, 귀 먹었어요? 대답 좀 해보라니까. 마침내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수많은 풍파를 겪어낸 사람 특유의 깊고 침착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혁을 올려다볼 뿐이었. 그 침묵이 오히려 김혁의 신경을 건드렸다. 아, 진짜 눈은 왜 그렇게 떠? 사람 짜증나게. 그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할아버지의 휠체어 손잡이를 툭 쳤다. 그 순간 강은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손잡이를 놓고 그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 하지만 그 순간 주변의 방관자들은 그녀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각자의 방식으로 외면을 선택했다. 한 아주머니는 다음 역에 내릴 준비를 하며 자리를 떴고 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엄마는 아이의 눈을 가렸다. 양복 입은 남자는 신문 뒤로 얼굴을 숨겼다. 그들의 침묵은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아. 이건 괜찮은 일이야. 강은하는 잠시 멈춰섰다. 학생들을 향했던 분노는 이제 이 침묵하는 다수를 향해 들끓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이런 모습이었나.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 바로 그때 김혁이 결정적인 선을 넘었다. 할배, 전쟁 영웅이라도 되세요? 군복 비슷한 것도 있네. 그는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놓인 낡은 군용 더플백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그 가방은 강은하가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게 봤던 물건이었다. 최소 30년은 넘어 보이는 구형 모델.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빛이 돌변했다. 이전까지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불꽃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는 마치 소중한 자식을 지키려는 아버지처럼 더플백을 가슴 쪽으로 다급히 끌어안았다. 이건 건드리지 말게. 떨리는 목소리. 그 모습에 강은하의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휴가 중인 민간인이라는 이성은 완전히 소멸하고 오직 군인 강은하만이 남았다. 이곳은 그녀의 새로운 작전 지역이며 목표는 단 하나. 무고한 시민을 불의한 폭력으로부터 구출하는 것. 그녀가 다시 김혁에게 다가가려 할 때 김혁은 이제 그녀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공포? 웃기시네. 아줌마가 뭔데 나서서 정의의 사도인 척이야. 그는 강은하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저질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몸매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저 할배랑 몰아도 돼? 아니면 그냥 남자들 관심이 필요한가? 저질스러운 성희롱 발언. 그것은 마지막 도화선이었다. 강은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의 입가에 경멸에 가까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3초 줄게. 다시 생각해봐.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 하지만 김혁은 그 경고를 허세로 치부했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강은하의 어깨를 밀치려 손을 뻗었다. 감당?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랑 한번 싸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혁의 손이 강은하의 어깨에 닿기 직전 그녀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김혁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속도였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뒤로 빼며 뻗어오는 김혁의 손목을 낚아챘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가격했. 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객실에 울렸다. 악! 김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팔은 순식간에 역방향으로 꺾였. 강은하는 그대로 그의 팔을 비틀어등 뒤로 꺾은 채 목덜미를 강하게 눌러 제압했다. 김혁의 거구는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 흔들리는 열차 안에서도 강은하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객실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방관하던 이들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껄렁거리던 여학생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었다.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선 강은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냘퍼 보였던 그 등은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도 단단하고 넓어 보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순간 열차는 다음 역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였다. 끔찍한 연극의 막이 내리는 듯 문이 열렸지만 무대 위로 오르는 것은 새로운 등장인물들이었다. 열차 문이 열리자마자 영무원 2명과 경찰관 2명이 급하게 객실 안으로 들어왔다. 누군가 비상벨을 누르거나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김혁, 새파랗게 질린 여학생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강은하. 경찰의 눈에 비친 광경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소란이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상황 파악을 위해 소리쳤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상황의 중심에 있는 강은하에게 향했다. 그때 박소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다. 저 여자가, 저 아줌마가 갑자기 제 친구를 폭행했어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의도는 분명했다.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이미 깨져 있었다. 폭행이 아닙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아까부터 스마트폰으로 모든 상황을 찍고 있던 한 젊은 남자가 경찰에게 다가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이 학생들이 먼저 저 어르신께 시비를 걸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분이 그걸 말리자 저 남학생이 먼저 성희롱을 하며 덤벼들었고요. 이건 명백한 정당방위, 아니 그 이상입니다. 여기 영상 다 있습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다른 승객들도 동조하기 시작했. 맞아요. 저 학생들 정말 너무했어요. 저 여학생이 한 행동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방관으로 가득 찼던 객실의 공기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경찰관들은 잠시 영상을 확인하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강은하를 보는 눈빛을 바꾸었다. 선생님, 일단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저희와 잠시 영무실로 가주셔야겠습니다. 학생들도 모두 따라오세요. 강은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이 복잡해지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절차였. 영무실 안,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강은하와 학생들, 그리고 목격자 몇 명이 경찰관과 마주 앉았다. 신분 확인을 위해 모두에게 신분증을 요청했다. 학생들은 학생증을, 목격자는 운전면허증을 꺼냈다. 강은하는 잠시 망설이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다. 신분증을 받아든 젊은 경찰관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신분증과 강은하의 얼굴을 여러 번 번갈아 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베테랑 경찰관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물었다. 김순경, 왜 그러나? 젊은 경찰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신분증에 적힌 내용을 읽었다. 계급, 중사, 성명, 강은하.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영무실 안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경외감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덧붙였다. 소속,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무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707.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최고의 정의의 요원들만 모인다는 대테러 부대.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조직. 학생들은 물론 베테랑 경찰관의 눈에도 충격과 경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아까까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박소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었다. 자신이 누구에게 덤벼든 것인지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국가가 키워낸 최정예 인간 병기였다. 그 시각 영무실 밖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은 지하철 특전사 누나라는 제목으로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댓글창은 폭발했다. 와, 707 클라스, 걸크러쉬 미쳤다. 진짜 군인이시다. 휴가 나와서도 국민을 지키시네. 강은하의 조용했던 휴가는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일으킨 작은 파문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에게 밀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곧 그녀의 소속 부대와 국방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다. 부대장의 호출이었다.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강은하에게 쏠리는 동안 사건의 다른 주인공이었던 학생들은 차갑고 어두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김혁과 박소희를 비롯한 가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무기한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의 신상은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퍼졌고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악성 메시지와 협박 전화가 쏟아졌다. 친구들은 모두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것이다. 김혁은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날의 일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강은하의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빛,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이던 목소리. 진정한 강함은 신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은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계속해서 두드렸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존재였는지 그날의 굴욕은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박소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했다. 재수 없게 걸렸다고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냐고 분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이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창밖만 보던 할아버지의 슬픈 눈, 그리고 자신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강은하의 경멸 어린 미소. 그 장면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후회에 휩싸였다. 결정적인 계기는 김혁의 아버지가 마련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이 방구석에 처박혀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방에서 끌어내다시피 하여 차에 태웠다. 그리고는 수소문 끝에 알아낸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박소희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연락해 그들을 동행시켰다.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문 앞에서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혁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가 그들을 담담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그저 깊은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하는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김혁이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혁의 울음 섞인 사과를 시작으로 다른 학생들도 모두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부모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거라.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너희들이 한 짓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용서받지 못할 짓이야. 하지만 평생 그렇게 무릎 꿇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그 무릎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야지.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자신이 매주 봉사활동을 가는 상위군인
재활센터에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다. 너희들의 그 남아도는 힘과 시간을 너희들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보거라.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길이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벌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기회이기도 했다. 속죄를 향한 그들의 길고 험난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며칠 뒤 강은하는 부대장을 통해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국방부의 공식 인터뷰를 마친 후 그녀는 원치 않던 영웅의 역할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락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그녀를 꼭 한번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다. 부대에서도 두 영웅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만남이 성사되었다. 약속 장소는 할아버지가 매주 봉사활동을 한다는 상위군인 재활센터였다. 강은하가 낡았지만 잘 관리된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낯익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예상치 못한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하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김혁과 박소희를 비롯한 그날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예전의 껄렁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른 상위 군인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있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혁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노병의 보행을 도우며 그의 느린 걸음걸이에 묵묵히 자신의 보폭을 맞추고 있었다. 박소희는 손을 떠는 할머니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컵을 조심스럽게 받쳐주고 있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서툰 속죄의 의지가 엿보였다. 아이들은 강은하를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내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 그 순간 휠체어를 몰고 다가오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 어색한 침묵을 깼다. 왔는가? 강중사?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센터 한쪽에 있는 햇살이 잘 드는 창가의 조용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할아버지는 재활센터에서 힘겹게 의족의 의지에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젊은 군인들을 가리켰다. 그의 시선은 아련한 과거와 고통스러운 현재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나 때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요즘은 훈련을 받다가 나라를 지키는 연습을 하다가 다치는 후배들이 더 많다더군. 시대는 변했지만 군인의 희생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과 존경심이 묻어났다. 강 중사를 보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네. 나도 자네처럼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지. 나라를 지킨다는 것 하나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렸는데 막상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 세상은 우리를 반겨주지 않더군. 오히려 괴물 취급을 했지. 그래서 한때는 세상을 많이 원망했었네. 내가 목숨 걸고 지킨 조국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어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깊은 교감을 나눴. 할아버지는 포화 속에서 옆자리의 전우가 순식간에 사라졌던 끔찍한 기억, 며칠씩 굶주리며 정글을 헤맸던 기억을 덤덤하게 털어놓았. 강은하는 아프가니스탄의 흙먼지 속에서 동료의 등 뒤를 엄호하며 마주했던 생사의 갈림길. 작전이 끝난 뒤의 허탈함과 고요함을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시대를 관통하며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강은하에게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의 행동이 단순히 한 노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한때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영웅에 꺾였던 자존심을 다시 세워주었음을, 그리고 잊혀가던 세대의 희생에 대한 존중을 일깨웠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서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 가려진 수많은 개인의 희생과 고통을 보았다. 한참의 침묵 후 할아버지가 품에서 낡고 빛바랜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군번줄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의 목에 걸려 있었을 군번줄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었네. 이건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야. 내 젊음이고 내 전우들의 넋이고
내가 지켜낸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지. 이제 나 같은 늙은 군인보다는 강중사 같은 젊은 군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는 강은하의 손에 군번줄을 쥐어주며 말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 진정한 군인은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용기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강 중사가 그걸 나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보여주었어. 자네 덕분에 잊고 있던 걸 다시 떠올렸네. 아직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는 걸 말이야. 고맙네. 정말로. 강은하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묵직한 역사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청춘, 희생, 그리고 명예가 담긴 유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떤 훈장보다도 더 값진 경의의 표현이었다. 이 작은 군번줄 하나가 그녀의 남은 군 생활, 어쩌면 그녀의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만남 이후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꾸준한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김혁은 장차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재활센터의 군인들에게 군 생활에 대해 물으며 눈을 반짝였다. 자신의 힘을 약자를 괴롭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 사용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 것이다. 박소희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심리학 서적을 읽기 시작했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었다. 그들의 속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때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사회의 빛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한 세대의 영웅은 다른 세대의 영웅에게 자신의 정신을 계승했고 잘못된 길을 걸었던 젊은이들은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았다. 그날 상위군인 재활센터의 벤치에서 이루어진 조용한 만남은 그렇게 여러 사람의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강은하가 손에 쥔 낡은 군번줄은 이제 그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대가 될 것이었다. 문득 그녀는 앞으로의 군 생활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임을, 훨씬 더 무겁지만 동시에 훨씬 더 뜨거울 것임을 예감했다. 시간이 흘렀다. 강은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그녀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익명의 자리, 그림자 속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부대 내에서 누구도 그녀를 지하철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제707 특수임무단의 강은하 중사, 고된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내는 동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분명히 변해 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국가와 국민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교과서에 나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철에서 만났던 한 명의 무력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었고 자신을 향해 경애의 눈빛을 보내던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심지어는 한때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그녀의 사명감은 더욱 구체적이고 뜨거워졌. 막연했던 책임감은 이제 그녀의 심장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감정이 되었다. 아이들도 변했다. 그들은 꾸준히 재활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김혁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통해 진정한 힘과 기쁨을 발견했고 그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장차 강은하와 같은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박소희는 다른 사람의 상처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며 사회복지사가 되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때의 철없던 행동에 대한 속죄는 이제 그들의 삶을 이끄는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묻는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이 아니다. 진정한 힘은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 용기, 약자를 보호하려는 책임감에서 나온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용서의 힘을 보여준다. 할아버지의 용서는 어떤 처벌보다도 더 강력하게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넘어선 성장의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의 무게를 경고한다. 다수의 무관심이 어떻게 폭력을 용인하고 키우는지를 보여주며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냈을까요? 어느 늦은 밤, 적진 침투를 가정한 야간 산악 훈련이 한창이었다. 완전 군장을 한 강은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소리 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에 온몸은 흠뻑 젖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으며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녀는 무심코 군복 주머니 안쪽에 손을 넣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준 낡은 군번줄이 들어있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동료들의 땀방울, 재활센터에서 다시 걷기 위해 노력하던 젊은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용서를 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들 모두가 그녀가 이 비를 맞으며 이 어둠 속을 걷는 이유였다.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다. 강은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피로에 잠식되었던 눈이 아니었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전사의 눈이었다. 그녀는 목표 지점을 향해 다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강철과 같은 심장을 가진 전사. 하지만 그 강철 심장 속에는 이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이해와 용기라는 이름의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 꽃은 그녀가 앞으로 걸어갈 진정한 군인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보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